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9번째 소축괴입니다. 풍천소축 3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소축의 상징성, 연계가수, 대표곡, 그 다음 소축계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과 김연자 가수에 대한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초효, 2효, 3효를 시작하기 전에 괴상을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 상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천 소축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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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 양효, 양효로 되어 있으니 이진법수로 표시하면은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되니 1, 1, 1, 0, 1, 1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효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구를 볼까요? 초구. 우리말 읽어보면 복자도 하기구 길입니다. 복자도 하기구 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자신의 길로 되돌아오니, 자신의 길로 되돌아오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길하다, 이런 뜻이죠. 자신의 길로 되돌아오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효사가 나왔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복자도, 하기구, 이 효사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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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 양효, 양효로 되어 있는데 효이별 지위가 있다 그랬죠. 호이별 지위.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풍천 소축을 그려볼까요? 자,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입니다. 이게 원사, 이게 대부, 3호가 삼공, 4효가 제후, 5효가 왕 또는 천자죠. 그리고 상효가 상제 또는 종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사에 해당하는 초효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자도의 복, 복은 우리가 알고 있죠.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즉 누가 되돌아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이 원사, 초효에 있는 원사에 해당되는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되돌아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되돌아온다. 이 부분을 보면은 먼저 이
소축계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풍천소축이고 양효가 5개, 음효가 하나이니 음효가 괴주가 되고 주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육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주공이라 그랬죠. 주공이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괴가 소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주공이 무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왕은 얼마 되지 않아 중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주공이 무왕의 아들인 성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시기가 바로 소축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축은 왕이 아닌 대신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초구에 있는 백성은 원래 주나라 백성이 아니었죠. 상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이 백성들이 갈팡질팡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경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주공의 나라 경영이 그만큼 백성들한테 신뢰감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제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돌아온다는 의미는 바로 주공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 원래 있던 초구 자리에 있던 상나라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주나라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우리가 하괴근의 착괴는 뭐죠? 이제는 우리가 착괴하면 알겠죠? 주역의 반대계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종괴고 하나는 착괴다. 종괴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다른 괴로 바뀐 것을 종괴라 하고, 착괴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어도 변하지 않을 때 효상이, 즉 음효가 양효로, 양효가 음효로 바뀌는 게 착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괴근의 착괴는 뭐겠습니까? 곤이죠. 다 양효가 음효로 바뀌어버리니까요. 왜? 이 근은 상하로 뒤집어도 근이지 않습니까? 이 근은 상하로 뒤집어도 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착괴 같은 경우는 양효가 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근의 착괴는 곤입니다. 곤에는 백성이라는 물상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곤의 물상의 착교가 근이고 근이 하괴에 있으니까 결국 백성이 아닌 모습이 됩니다. 그죠? 착교와 종괴는 모양이 바뀌면서 뜻도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근은 곤의 착교이기 때문에 곤이 백성의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 근은 백성이 아닌 걸로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초구가 효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구가 효변하면은 양효가 음으로 바뀌죠. 그리고 2호, 3호는 그대로 양효입니다. 그럼 하괴 근은 초유가 효변하면 바람을 상징하는 손으로 바뀝니다. 손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순종한다는 물상이 있죠. 그래서 결국 초구가 효변하면 손으로 바뀌면서 순종하는 의미가 있으니 결국 초구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근 속에 있는 이 초유는, 근은 싸움이라는 물상이 있죠. 이 근은 싸움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싸움이라 물상이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공이 협정을 하면서 두 나라 백성들한테 보인 어떤 그 인품 또는 신뢰감,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냥 두 나라 백성으로서 남아있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초구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바는 괴사 또는 상사의 법률 내에서 볼 때 뭘 얘기해 주고 있죠? 결국 소축의 교훈은 본분을 지켜라 였습니다. 본분을 지켜라. 그래서 이 본분을 지키는 것은 누가 본분을 지킵니까? 이 육사, 즉 협정을 하는 주공이 본분을 지키라는 얘기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협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안정이 제일 기본이죠. 크게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도 그 당시 협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분을 지키라 하는 그 부분이 이 초구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구는 괴사의 범위 내에서 볼 때 본분을 지키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2를 볼까요? 9.2. 9.2는 견복길입니다. 견복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끌리어. 이거 견은 끝내는 뜻이죠. 끝나는 뜻입니다. 이끌려 되돌아오니 길하다 라고 구의효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견복길에서 우리가 보면은 견자가 이 끌다는 뜻입니다. 끌다. 끌어온다는 얘기죠. 끌어서 되돌아오니 길하다. 끌어서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되돌아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되돌아오는 것이니까 길합니다. 그런데 초구가 되돌아왔는데 구이도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길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 초구나 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나라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공의 협정이 탁월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구이는 초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에 따라서 구이도 자기 자리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끄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이를 끌은 사람은 초구입니다. 즉 초구가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구이가 따라서 되돌아왔으니 결국 초구가 구이를 이끌고 온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설립되었습니다. 주나라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문왕이죠. 문왕. 그 다음 무왕. 그 다음은 성왕. 그럼 강왕.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왕입니다. 이 문왕은 상나라를 무너뜨리기 전에 세상을 떴죠. 하지만 무왕은 수로에다 문왕의 신위를 싣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즉 문왕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성장한 다음에 문왕에게 투존을 하죠. 왕으로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왕도 상나라를 멸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떱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은 어리죠. 그래서 무왕이 주공에게 또 소공에게, 이 주공, 소공은 바로 무왕의 동생들입니다. 주공과 소공에게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 아들을 보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 주공과 소공에게 어린 아들을 보필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러나 점차 이 소공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 권력의 주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이 주공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슨 의심? 저 주공이 이 성왕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려주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소공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 주공을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주공이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협정을 이룬 다음에 성왕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쓰자 이 소공은 적극적으로 주공을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공은 나중에 무왕, 성왕, 강왕 3대를 섬기는 그런 신하가 되죠. 그리고 주나라, 주나라가 지금 말씀드릴 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주나라는 우리가 기억을 떠나서 동아시아에 많은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미친 나라가 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이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BC 246년까지니까 약 800년간 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800년간.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존속된 왕조입니다. 보통 중국의 왕조는 평균 200년 내지 300년, 한 나라가 한 400년 됐었지 조금 긴 편이었고 나머지는 보통 200년, 300년입니다. 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죠. 그런데 이 주나라가 800년 동안 존속했다는 얘기는 주나라의 설립될 그 당시에 이 신하들이 얼마만큼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라놨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3대 공신 있죠. 주나라의 개국 공신, 3대 공신. 주공, 소공. 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많이 얘기 듣는 강태공입니다. 강상이라고도 하죠. 강태공. 이 세 사람이 주나라를 건국하고 주나라의 초창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 3대 주인공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강태공은 제나라 시조가 되죠. 산동 지방을 다스리던 제나라. 그 다음에 소공은 북경 근처의 연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연나라. 다음 주공은 공자가 태어난 곡부 지역의 노나라. 노나라 시조가 됩니다. 왜? 이 주나라 시대는 주나라가 설립되고 나서는 채택한 게 봉건제죠. 봉건제. 봉건제는 분봉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방은 공이 많은 신하나 또는 혈연관계에 있는 왕과 혈연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분봉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게 주나라가 설립되고 새로 채택된 제도가 바로 이 봉건제입니다. 봉건제하고 하나 더 된 게 정전제, 정전제. 정전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정전제. 한자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이 정전제는 우리나라 조선을 개국하는데 개국 공신인 삼봉전도전이 이 정전제를 채택하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 주나라의 이러한 체제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주나라 문화와 그 당시 사상 조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는 고대 국가의 한 국가이긴 하지만 이 주나라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우리 사고방식이나 또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쳐줘. 왜냐하면 주나라는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수도를 서안으로 정했습니다. 서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서안. 그러다가 나중에는 낙양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낙양으로. 그래서 서안에 있던 주나라를 서주라 합니다. 서주. 그 다음 낙양에 있던 주나라를 동주라 합니다. 왜냐하면 낙양이 서안의 동쪽 편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서안 이 시기에는 갓 주나라가 설립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전국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공이나 소공이 이 나라를 잘 협정을 했었기 때문에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낙양으로 옮기면서 동주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힘센 제후들이 중앙의 왕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죠. 춘추 전국시대가 바로 중국의 동주 이 시기입니다. 완전히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죠.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제자백가 사상이 일어나면서 동양의 사상의 르네상스가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상의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 시기입니다. 이 제자백가 쪽에는 공자, 맹자, 순자를 위시한 유가, 그 다음 노자, 장자를 위시한 도가, 그 다음 상황이나 손자 같은 병가, 이런 각종 파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상, 철학이 동아시아에게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DNA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주나라 시대의 그 역사와 문화는 동아시아에 남긴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견복이라는 이게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 어떻게 견복을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걸 물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이니까 구이가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하괴는 양효, 음효, 양효가 되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됩니다. 불은 이계가 되죠. 이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붙다는 물상이에요. 붙다.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붙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즉 구이는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니까 구이에 속한 대신들도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구이도 마음을 받고 되돌아오니까 길하다고 그랬죠. 이 길하다는 것은 주나라 입장에 봤을 때 길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하다는 부분을 주나라 입장에서 본 것은 결국 이 효사는 주나라 입장에서 만드는 효사죠. 그리고 이 효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공, 이 주공이 바로 이 효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주역에 있어서의 문왕과 주공은, 문왕은 괴사를 만들었고 주공은 효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통설입니다. 그러니 섭정을 하는 주공의 입장에서는 상나라 백성이나 관리들이 떠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되돌아오니까 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길하다는 효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이가 효변한 이 음효는, 이 음효가 구삼으로 붙어야 될지 촉으로 붙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이 음효가 초효와 삼효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이가 아래 위를 살펴봤더니 초구는 백성들이지만 마음을 돌려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삼을 봤더니 구삼은 육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삼효고 사효니까요. 근데 구삼은 음효가 양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육사 주공이 설정한 관계없습니다. 우리 효 자체만 보고 말씀하는 거죠. 자, 구삼이 육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 위에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는 비인데 비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친비, 하나는 역비입니다. 친비는 음효가 밑에 있고 양효가 위에 있으면 이게 친비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죠. 왜? 강한 양효가 약한 음효를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역비는 거꾸로 양효가 밑에 있고 음효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를 타고 있으니까 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삼과 육사는 역비 관계죠. 그래서 이 역비 관계니까 이거는 서로 마찰, 충돌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구이가 효변한 육이는 초구와 구삼을 살펴보다가 결국 초구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초구 쪽으로 붙는 이유는 바로 백성이긴 하지만 구삼은 육사와 다분히 대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초구 쪽으로 붙습니다. 즉 초구는 백성에 해당하는 초구죠. 그죠? 이 부분도 초구와 구이도 구이 효사도 초구 효사와 마찬가지로 괴사나 상사의 입장으로 볼 때 자기의 직분을 지켜라. 즉 본분 지키기입니다. 즉 구이도
초구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초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구이도 따라서 돌아옴으로써 제자를 지키니까 떠나면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있죠. 또 이 섭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정 위주입니다. 안정 위주로 하는 게 섭정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상 유지를 그대로 해나가는데 초고와 구이가 육사의 주공이 하는 섭정 정치를 보면서 신뢰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니까 제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구이도 본분을 지킨 것이죠. 다음 구삼을 보겠습니다. 구삼. 구삼을 보면은 여탈복 부처반목. 여탈복 부처반목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여탈복 부처반무는 여가 수레죠. 수레의 바퀴가 벗겨지니 수레의 바퀴가 빠져나가니 부부가 반목한다 라고 효사를 우리말로 우리 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레의 바퀴가 벗겨지니 부부가 반목한다 그런 뜻이죠. 먼저 여탈복을 볼까요? 여탈복. 자, 여탈복은 원래 사묘나 위치적으로 볼 때 이 사묘는 불안한 위치죠. 왜? 하괴의 마지막 효이면서 곧 상계로 넘어갈 위치에 있는 조마조마한 위치에 있는 괴입니다. 그래서 원래 탈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면은 좋은 효사가 나오기 힘들다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면은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죠. 왜냐하면 초효, 이효, 삼효, 삼효는 홀수니까 홀수에는 양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왔습니다.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너무 세죠. 이 주역에서는 과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과한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 구삼은 바른 자리를 비록 얻긴 했지만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강할 뿐만 아니고 중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상고와도 정응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양효가 양효 자리에 왔으니까 너무 낯섭니다. 너무 나서서 이것저것 막 하려고 그러죠. 안정을 취해야 되는 섭정의 위치에서 볼 때 이런 강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탈복의 탈, 이 탈은 이 탈을 한번 글자를 한번 볼까요? 탈. 이게는 우리 아마 설도 되고 열도 되고 탈도 됩니다. 여기서는 탈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탈의 뜻이죠. 탈은 여기서는 벗을탈입니다. 벗을탈. 벗을탈의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연은 제가 말씀드린 수레라 했죠. 이 연은 수레. 그 다음에 복은 이 바퀴 살입니다. 바퀴.
박귀 중에서도 박귀살, 박귀에 붙은 살이 있죠. 박귀에 있으면은 이게 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박귀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사대로 하면은 수레의 박귀살이 벗겨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박귀와 박귀살을 보면은 박귀는 원으로 되어 있고, 그죠?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박귀살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볼 수도 있죠. 음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레의 박귀살이 벗겨져 나가니 부부가 반목한다는 얘기도 이 원과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음과 양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음과 양이 서로 어겨져 나가니 부부도 반목을 한다 하는 이 부부 반목은 여기서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 자, 그럼 박귀와 박귀살, 즉 수레와 박귀살, 수레의 박귀살이 떨어져 나가니 부부가 반목한다라는 이 효사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요, 이 원을 상징하는, 이게 박귀의 원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하구의 근에 있죠. 근계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계의 물상에는 원이 있습니다. 동그란 것이죠. 그죠?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정방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태, 구삼이 효변하면은 하계는 어떻게 되죠? 양효, 양효, 음효가 되죠. 양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못을 상징하는 태가 되죠. 태에는 훼손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귀가 훼손되니까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물상으로 읽을 수 있는 여탈복의 효사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처반목을 한번 볼까요? 부처반목. 부처반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서 보면 괴상으로 우리가 이 부처반목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먼저 세 양효로 되어 있는 하계의 근은 남편으로 볼 수 있죠. 남편. 그리고 바람을 상징하는 상괴 소는 부인을 상징합니다. 왜? 이 소는 장녀를 뜻하지 않습니까? 즉 여자를 뜻하죠. 그래서 부인을 상징합니다. 하괴는 남편을 상징하고, 구삼이 속해 있는 하괴는 남편을 상징하고, 육사가 속해 있는 상계 소는 부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 바깥에 있습니다. 보통 부인이 안쪽에 있고 남편이 바깥쪽에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위치인데, 여기서는 부인이 바깥에 있고 남편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반목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라는 물상, 지금 우리가 여탈복을 보면서 수레라는 물상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설명을 제가 못 드렸죠. 그죠? 자, 수레라는 물상은, 수레 또는 마차라는 물상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진계, 소승계 진계입니다. 소승계 진, 소승계 진. 그 다음 소승계 리, 감이죠. 감을 되겠습니다.
소승계 진, 소승계 감. 이게 진. 이 소승계 감. 그 다음에 하나가 곤입니다. 곤. 이 진, 감, 곤. 이 소승계 세 개가 술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은 같은 술이지만 조금씩 성질이 다릅니다. 진은 정상적인 수레입니다. 즉 달리는 수레입니다. 진은 달리는 수레. 그 다음 감은 고장난 수레. 그 다음 고는 짐 실은 수레. 자, 그럼 진, 감, 곤, 이 소승계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소승계가 이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수레라는 여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여탈복이니까 수레의 바퀴살이 벗겨지니 수레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는 짐 실은 수레입니다. 그럼 고의 찾기는 뭘까요? 조금 전에 건의 찾기에는 곤이라고 했습니다. 왜? 양어가 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곤의 찾기는 마찬가지로 음요 세 개가 양어로 바뀌죠. 이게 찾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이 건이 곤의 찾기니까 곤은 짐 실은 수레인데 여기에 여탈복, 수레의 바퀴살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수레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 실은 수레는 수레인데 이 건으로 돼버리니까 찾기인 건으로 돼버리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달릴 수 없으니 어떻게 표현했느냐? 수레의 바퀴살이 벗겨져 버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 마차라는 물상을 가진 소승계는 진, 감, 곤이 있는데 여기서는 곤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여탈복, 수레의 바퀴살이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구, 구이, 구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구삼은 우리가 괴사나 효사로 볼 때 우리 애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본분 이탈입니다. 구삼은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 섭정의 환경 하에서 수레가 바퀴살이 빠져나가서 벗겨져 버렸다는 얘기는 큰 변화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삼은 초구와 구이가 본분을 지키는 것임에 반하여 구삼은 본분을 이탈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구, 구이, 구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육사, 구오, 상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축계의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상하게 규명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쭉 이걸 읽어가시면서 배워나가시면서 느끼는 게 교회 명을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외우고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 2번 말씀드렸죠. 제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하나 둘 세는 게 아니라 근권 준몽수 송사비 소충리 이런 식으로 계단을 세면서 우리 계명을 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더만요.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고 계명도 좀 더 손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로 하셔서 계명을 외울 때 일부러 책상 앞에 앉아서는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가능하면 하나 둘 세는 게 아니라 근권 준몽수 계명을 가지고 수를 세는 그런 여유로움 가지면서 계명을 외우시면 좀 더 손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